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인공들의 얘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김지영 교수님은 멸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 전임의를 거치시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셨는지 궁금하게 돼서 모시게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주인공 역할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주인공의 이야기에 초대돼도 되는지 의아하기도 한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 이야기가 저하고 비슷한 길 가려고 꿈꾸거나 아니면 뭔가 절망에 빠져 있거나 답답한 분들에게 도움이나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또 왜 그 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다들 제가 심장내과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과 의사 생각 많이 하세요. 내과 의사 하면 감기 걸렸을 때 가서 약 주시는 선생님 생각하시고, 아니면 소화기 내시경 받아봤으니까 내시경 하는 의사 생각하시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심장에 있는 질환 전체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진단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술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내과가 한국에서는 많이들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터프한 업무가 거기에 개인적이지만 한 70% 정도의 일은 실제 심장내과 의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는 올인원, 그러니까 올스타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거나 두근두근해서, 아니면 어렸을 때 우연히 실신을 해서 의식을 잃어서 심장내과를 가본 적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 같은 의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심장 질환 증상이 호흡곤란, 흉통, 두근거림 등등 다양한 증상이 있어서 사실 젊고 건강하신 분이 저를 안 만나시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들 아시는 고혈압, 고지혈증도 저의 주된 타겟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찾아오시는 분들 나이대가 예전에는 70이 넘으시면 저는 병원 안 가요, 저는 이제 그냥 편히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일산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10여 년째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70대 후반이셨던 분들이 90이 되시고 80대셨던 분이 90에서 100술 바라보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심장은 질환이 결국에는 나이 먹는 것, 늙어가는 것에서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동양의 환자분이 대부분이고 50대 이상의 환자분이 한 70%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젊은 나이에서 저희를 만나는 경우에는 대개 증상은 있지만 질병은 아닌 두근거림이나 아니면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은 있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을 잘 조절하면 좋을 것 같은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전공을 정하실 때 어떻게 심장내과 전공을 정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심장내과를 하고 싶었던 건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던 흉부외과 선생님이 하시는 시술이 실제는 심장내과 의사가 할 수 있다는 것. 심장 스텐트가 1990년도 후반부터 한국에서 활발하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가슴을 열고 개용 수술을 해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해야지만 했던 협심증 환자들이 스텐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텐트 시술을 할 때 보여주는 동영상 필름 영상이 지금은 다 CD에 압축되어서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극장에서 보여주는 영상기 같이 필름을 돌려서 이제 저장한 영상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준비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이 너무나 환상적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에 한번 꽂히면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 수업이 한 서너 시간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 영상을 보여주신 교수님께 저 영상을 찍는 여자 의사도 있나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 교수님이 심장내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정신과 의사가 정말 되고 싶었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면을 고친다 생각을 해서 관련된 뭐 프로이트나 융이나 그런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심리학 책도 엄청 좋아하고 정신분석학 그런 책 강론, 개론도 막 혼자 찾아보고 했었는데 막상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디얼한 그 환자의 매니지먼트하고 실제 치료하는 것에서 생기는 간극이 조금 학생 때는 답답했던 구석이 있었는데 뭔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좁아진 걸 곧장 넓혀줄 수 있는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로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심장내과 의사가 아. 되고 싶다는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때 좀 새롭게 나왔던 기술을 보고 완전히 반해 버렸고 정신과에서는 이상적인 것들과 또 실제 진료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 간극도 느껴져서 두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심장내과로 가신 거네요. 그러면은 아직도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약간 환상을 갖고 시작했던 만큼은 아니겠지만 물론 지금. 재밌죠. 재밌으니까 아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요즘, 저하고 정말 친한 심장내과 선생님들, 선배님들 중에 이제 병원을 박차고 나오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필수 의사와 비필수 의사를 나누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내가 아파서 가면 내가 어디가 불편해서 갔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는 내게 꼭 필수적인 의사이거든요. 내가 무좀이 심해서 아니면 내가 피부과에 뾰루지가 나서 너무 불편했는데 갔는데 깨끗하게 나으면 정말 고맙고 나에게는 꼭 필요한 의사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필수 인력이 아니니까 빼고 누구는 필수고 하면은 이게 사람을 평가하게 하는 건 좋지 않은데 심장내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스텐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심장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판막이나 아니면 심장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한 상태에 대해서 시술로 고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심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상학적인 기법의 선택지도 아주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AI가 발전하면서 AI를 가르쳐야 되는 심장내과 의사도 필요하고 AI가 발전하면서 천체망원경으로 봤을 때 못 보던 훨씬 예쁜 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좋은 망원경을 써서 보듯이 훨씬 더 환상적이고 훨씬 더 매력적인 영상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저는 아직도 이 일을 하는 거는 재밌어요. 그리고 환자가 오늘도 제가 이 인터뷰 때문에 승낙을 하지는 못했는데 급한 환자가 생겨서 혹시 딴 병원에서 이 환자 시술해 주실 수 있냐고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생사를 막 오가다가 마지막에 좋아져서 퇴원할 때 거기서 느끼는 희열은 정말로 어떻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심장내과 하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제 인터뷰가 그렇게 그렇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물론 다른 의사분들이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네요.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영상학 쪽이나 이제 AI 쪽은 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약간 외과 시술에 많이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내과 쪽에서는 생각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이미징이 좋아지면서 꼭 수술 다 열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내과 쪽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들으면서 하게 됐고,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에서 일단 좀 그 반짝반짝거리는 게 느껴져가지고 교수님이 앞으로는 진짜 심장내과 재밌는 발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일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여왕개미보다는 일개미의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흔히 얘기하거든요. 심장을 예전에는 가슴을 열고 판막을 교체를 해줬어야 됐는데 요즘엔 스텐트 넣듯이 판막을 넣어서 넓히기도 하고 판막이 새는 곳에다가 저희가 스테이플러 찝듯이 클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새는 부위를 찝어서 새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하고 구멍이 나 있는데 우산같이 양쪽에서 펴질 수 있어가지고 펼쳐서 덮어가지고 막는 시술도 하고 다양한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배우는데 드는 시간과 열정이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치부되기도 합니다. 근데 3D 업종이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삶을 진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들의 시간을 쪼끔이라도 더 늘려줄 수 있다라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 같고 축복인 것 같고, 근데 그 기분은 저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러워요. 누군가를 꾸준히 이렇게 케어를 해서 나아지는 거를 보고 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만남이 없을수록 좋겠지만 의사 입장에서 진짜 너무 뿌듯하시겠다.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정말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말 사람이 나빠질 때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재환자가 나빠지면 정말로 며칠은 악몽을 꾸고 '이게 왜 나빠졌을까?' 후회도 되게 많이 남죠. 의사는 다양한 일을 하는데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연구의 그 업적을 통해서 많은 걸 얘기해 주는 분들도 있고, 환자를 정말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중에서 저한테 우선순위가 뭐겠냐 했을 때는 우선은 제 앞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가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 기준이어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 가치 판단 기준에 적합하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고 다시 평가하고 하는 게 제가 절 제일 못 살게 구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웃컴이 안 좋았을 때 충분히 우리가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멘탈을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저는 중환자실에 제 환자분들이 들어가셨을 때 보호자분들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 보호자분은 열심히 믿는 어느 분께 신이든 아니면 의지할 분이든 그분에게 간청하시는 거지 딴 거 하시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지만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최상의 결과가 나오길 원하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게 저의 업입니다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이 환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는 건 그분만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살렸을 때도 잘 된 거는 그분이 도와주셔서, 그분이 이 환자를 아직까지 데려갈 생각이 없으셔서 저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지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운이 좋은 거죠. 반대로 환자가 나빠졌을 때는 바둑에 진 풍어 기사가 복귀하듯이 저도 쭉 리뷰해 봐요. 리뷰해보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선배님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고 자문도 구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멘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하나 도움되는 관리는 제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저는 남편이나 아들에게 하거든요. 자세한 병원에서 일어나는 건 모르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았을까 하고 제 속마음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기분 전환 아니면 이 상황을 제가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일단 '어떤 부분들을 더 나을게 할 수 있을까?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까?'라는 복기를 마치시고 나서 주변 사람들, 그게 뭐 동료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고 함께 나누면서 같이 견뎌내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시는 거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과 관계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 병원에 확실히 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쵸. 그리고 시술장에서나 아니면 중환자실 관리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규모에서는 원팀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하면 무슨 얘기인지 뒤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 도움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나빠질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위험 징후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징후를 빨리 캐치해 주시면 환자가 나빠질 뻔했는데 좋아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줘서 정말 잘됐다 하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여서가 아니고 같이 일해주는 동료의 끈끈한 관계, 그게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럭키하게 예전에 근무했던 큰 대학병원보다는 작지만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구성원 하나하나가 저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가족, 심장내과 가족 식구들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헌신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만큼 또 시간을 보내니까요. 또 같이. 네. 지금 이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의사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때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가 좋아 보였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인형의 집 갖고 싶어요 그런 것보다 병원 안에 있는 그런 소도구들 그런 게 되게 탐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너는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했을 때 아마 유치원 때부터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음. 의사하기 잘했다 하는 순간이 언제가 가장 강렬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이 아팠을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것 같기도 한데 의사하기 잘했다 그걸 이제 딱 언제가 가장 강렬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의사를 안 했으면 지금만큼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기억에 굳이 꼽자면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친구한테 되게 자랑했대요. 그래서 "엄마 의사다." 하고. 그걸까요? 근데 그냥 의사란 직업에 대한 거는 저는 만족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족을 음. 해서 그냥 할 만한 것 같아요. 가끔씩 너무 출근하기 싫고 이 상황이 뭔가 공평하지가 않고 아니면 요즘같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집단 사직을 하고 전공의 업무를 하느라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제외하고는 매주 수요일마다 당직을 섰어요, 밤에 중환자실. 당직을 서다가 '아 이건 아니지. 그만둬야지.'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못 나가고 지금 계속 이 업을 하는 이유는 되게 딜레마인데 다음에 오는 환자분 얼굴이 떠올라요. 저하고 친한, 저하고 10주년을 본 환자분 얼굴이 떠오르면 '아 그 환자 봐야 되니까 가야 되겠네.' 그러고 막 그만두고 싶은데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어떻게 그만둬요. 그래서 저희는 아. 심장내과 하는 의사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종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데 그런데 그 힘든 걸 좀 즐기고 너무 편하면 이상한데 왜 이렇게 편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여서 음. 오늘도 인터뷰하는 시간을 되게 일찍 할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그냥 어디 가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심장내과 선생님들 중에 약속 시간에 아주 늦게 나타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가 이게 트레이닝 과정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좀 이런 스타일이어서 네네. 지금 현재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엄청 많았죠.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영어를 잘한다는 게 제가 팬데믹일 때 미국에 연수를 1년 반 다녀왔거든요. 미국의 중학생이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이제 저희 아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보게 됐는데 얘네가 과학 시간에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글을 잘 쓰는지 선생님이 수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학 시간에 그런 내용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선생님들도 참 훌륭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논리적인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이제부터 어떤 미사역을 쓰고 어떤 접속사를 쓰고 너의 논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그런 걸 설명해 주시는 과학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아 이번 생은 힘들겠다.' 이렇게 가장 잘하는 아이가 의과대학을 갈 텐데 미국에서 '얘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 하고 그냥 제 친구들에게 푸념 아닌 푸념을 했는데 저는 작지만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이유는 제가 쪼끔 상황이 좋아지고 쪼끔 더 저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러고 거기에서 뭔가 발전해서 누군가를 더 가르치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환자 열심히 보는 거에서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치만 전공의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제가 저하고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전공의를 만나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으쌰으쌰 해 가지고 그 친구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알려주고 함께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찾아내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꿈이자 소망입니다.
약간 진료로만 하는 의사로서의 삶보다는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발견들을 많이 하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네요. 연구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음. 연구자가 되는 길은 저는 70 될 때까지만 하면 될 숙제라고 생각해서 '기한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자꾸 늦추고 있습니다. 빨리 다 많은 문제들 해결돼서 다들 원하는 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학창 시절 때 돌아가서 재수를 하실 때 이렇게 잡아줬던 게 '난 무조건 이제 의대를 가야 된다. 의대를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열망이라 하셨는데 지금 보셨을 때 그때 왜 그렇게까지 강력한 욕구가 있었을까요? 그때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원동력을 줬을까요? 그게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얘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 된다." 했으면 그건 저에게 동기부여가 안 됐겠죠. 제가 가끔씩 대치동을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대치동엔 정말 많은 의대 준비반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다 의사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의사가 돼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저는 병원에 가 있고 보고 그러고 사람 몸을 고치는 일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하고 싶었고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컸기 때문에 주변에 의과대학을 다니는 선배 언니 오빠가 많았으면 "어떻게 하면 의대를 갈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의대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한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체력이 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많아서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능을 첫 해에 봤는데 그때 당시는 의대 열풍이 불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대에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목표했던 의과대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수를 했죠. 재수한 다음에 수능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위험이 닥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해외에 파견 근무를 가시게 됐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전액 장학금을 주는 의과대학을 가자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쓰고 싶었던 의과대학이 아니고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의과대학 중에 하나를 골라가야지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막 경쟁률이 40대 1, 어. 50대 1, 100대 1인 대학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가장 장학금 조건이 좋은 학교가 저희 학교여서 저는 이걸 택했고 그런 다음에는 이 장학금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과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저는 그래서 해외에 대학 다니는 학생들 중에 뭐 아이비도 붙고 좋은 대학을 많이 붙었는데 저는 장학금 혜택이 이 학교가 훨씬 더 좋아서 이 학교를 택했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 많은 한국 분들은 그냥 아이비 가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의과대학을 학비 안 내고 잘 다녔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았고 학비를 받고 아버지 회사에서 나오는 학비 보조 그런 거가 과외 활동 뭐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의과대 학생이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교재 사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들 대학을 갈 때 나는 이 대학의 타이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B나 C 대학을 갔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기회는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음. 좀 어렸을 때나 이제 첫 직장 얻거나 이럴 때는 좀 중요하고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뭐 교수님 같이 연차가 쌓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그 오래 했던 경력이나 아니면 뭐 썼던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를 대신 해 주니까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좀 고등학교 때 많이 고생하고 대학교 가서 좀 이렇게 쉬면서 공부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또 장학금 때문에 또 고삐를 늦출 수가 없이 그렇게 하셨었네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러면은 공부 스케줄이 어떻게 되셨어요? 공부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는 아이들에게 "너 공부 시간이 몇 시간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매일 6 시간이면 솔직히 6 시간은 좀 과하고 4 시간이면 성공한다고 봐요. 어떤 일을 음. 하든.
순수 자신이 공부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진짜 집중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4시간 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게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 과학 공부, 사회 공부 그렇게 나눠가지고 4시간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수학 정석 풀고 그다음에 학교 가면서 영어 듣기 평가 연습하고 저희 때는 그런 거 되게 많이 외웠어요. 단어 수거, 그리고 성문 종합 영어 그런 거 이제 문장 외우고 통째 외우고 그러고 저녁에 와서 그거 다시 보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졸기도 많이 졸았죠. 졸기도 많이 졸았는데 12시까지 저희 때는 심야 야자 수업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 하면서 어쨌거나 그 시간 맞춰서 집에 와도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 한 2시까지 더 공부하다가 뭐 EBS 녹화해 놓은 거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는 대학까지 진짜 열심히 했고 대학교 다닐 때도 의과대학 공부가 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의과대학 공부에 맞냐면 숏텀 기억력이 좋은, 단기 기억력이 좋은 친구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왜 그런지 따지지 않는 친구가 공부하기 좋아요. 왜요? 하는 것보다 이게 7가지가 있어 하면 7개를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그러고 털 수 있는, 일부를 쓰고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새 것을 넣을 수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훈련을 해서 반복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이제 더 높은 단계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다 어떤 것이 있는지 목차를 잘 보면 내가 그 목차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공부는 아는 거예요. 공부는 순공 4시간. 항상 제 아이들에게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는 순공 4시간과 목차를 보고 네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네가 아는 거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내 전공이 되면 그 전공 안에서 목차가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의 전공 분야여서 이 목차 하나 가지고 밤새 떠들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가장 괜찮은 학위를 받아도 되는 게 이제 뭐 박사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목차를 잘 알면 되는데 공부량은 되게 작은데 그 목차를 안 보고 막 쓸데없는 걸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확 흘러가서 순공 4시간은커녕 순공 4분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걸 잘하면 의과대학 공부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의대 공부가 맞았어요, 적성에. 그러고 제 어. 친구들이 저보다 공부를 뭐 열심히 하는 친구가 그닥 많지는 않아서 제 친구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대도 그건 100% 동의할 거예요. 저는 제가 노트 다 만들고 노트 정리해서 친구들 나눠주고 이제 설명해주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고 다시 재연해 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아는지 친구에게 설명해 주면 공부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순공 4시간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하신 순공 거가 4시간. 순공 한 8시간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공 4시간이 매일 4시간이어야지 되니까 일주일에 음. 28이어야지 되는데 어떤 날은 친구하고 커피 마시러 가고 어떤 날은 뭐 이제 동아리에서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날 못하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순공 4시간을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4시간을 하면 6시간도 할 수 있어요. 4시간을 처음에 생각을 해야지 1시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게 약간 셈하고 같아서 하다 보면 자꾸 더 파괴돼요. 1시간을 공부했는데 이 1시간의 기억이 좋아야 2시간을 할 수 있고 2시간을 한 기억이 좋아야 3시간을 할 수 있고 3시간이 좋아야지 6시간, 8시간 할 수 있거든요. 궁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희가 쌀밥을 씹어 먹다 보면 단맛이 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공부도 그런 공부의 단맛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공 4시간을 하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일 더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봤을 땐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4시간? 그 정도만 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반문하죠. 4시간이면 그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 내가 계획해서 하는 시간이 4시간이니까 아, 그러니까 수업 듣고 강의 듣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순전히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내가 공부하는 제외하고 공부 시간이 아닌 거죠. 내가 앉아서 되게 집중할 수 있는 약간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다. 약간 의식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4시간. 그렇게 들으니까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점심시간에 몇 분, 점심시간이 이제 보통 학교 다닐 때 1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밥 먹고 양치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수업 다시 복귀 시간까지 떠들면 안 되고
그 사이에도 내가 몇 분은 이 루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짬이 나는 시간에 공부를 시작해야 공부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시켜보니 잘 안 하더라고요. 음. 네. 간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는. 공부는 네.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도 있고 꿈도 있고 해야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꿈꾸고 희망하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계속 100점 맞아야 되고 계속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는 거 보면 내 공부가 아니고 남이 공부한 걸 들어준 거죠, 경청. 경청만 해서는 공부는 안 되거든요. 그쵸. 그냥 내내 강의만 듣고 있다 보면 그건 그 사람이 씹어서 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씹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순공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앉아 있을 때 가끔 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때 뭐 만난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친구들이랑 했던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봐야 되는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들이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아 그냥 오늘 뭐 인터넷 강의 들어야지 그러면 내가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 이런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다시 이렇게 앉아서 순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비법은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재미야?" 하는데 드라마는 뭐가 중요한지 인터넷 뉴스 한 3분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음. 내가 이 시간을 다 할애해서 50 분을 쓰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저한테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무슨 모임 같은 거 만들면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가 나중에는 김 빠진 사이다 같이 제일 재미없는 친구 같아졌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엔 정말 재밌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그날 일 생각해 보면 너무 심하게 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순공 4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니까 '오늘 너무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하는 반성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본인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제 곱씹는 거. 저희 다이어트 노트 쓰듯이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한 5분 정도만 '열심히 했나? 아닌가?'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했던 걸 미루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쪼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그런 게 되게 재미가 있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같이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스포츠 신문이 있었거든요, 스포츠 신문.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신문 가판대 매대 앞에 있는 타이틀만 보면 '아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요즘은 이제 각종 미디어에서 일면으로 다루는 기사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의 재미를 느끼려면 쪼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근데 공부는 진짜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공부가 꼭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듣는 것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무언가를 했을 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는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뭐 나는 춤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는 친구는 춤을 배워서 재밌는 거예요. 배우는 건 정말 즐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배웠을 때, 무엇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걸 잘 생각한다고 하면 공부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예체능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한 걸 뭔지 빨리 캐치하면 시간을 좀 더 젊었을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일단은 말씀하신 게 좀 확실히 자기의 우선순위가 뭔지 파악하고 그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와닿는 얘기기도 한데 어머니가 정해주신 뭐 아버지가 정해주신 그런 우선순위보다 내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게 한 부분만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잡고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들을 좀 체크해보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근데 또 저도 그랬다시피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랄 때 그렇게까지 자기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또 그런 거가 있으면 되게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는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거기에 조금만 더 살 보태면 그 우선순위 정한 게 내가 장차 하고 싶은 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드라마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영화 평론가가 되고 싶은 친구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평가해 보고 많이 해야 돼서 그게 나의 장차 하고 싶은 일과 연계가 된다고 하면 맞거든요. 근데 나는 축구가 너무 좋아요. 나는 친구들하고 게임방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우선순위 정할래요 하면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놀고 싶은 본능에 충실할 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것이 나의 본능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향후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공부가 재밌었다고 하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민했고 부모님한테 엄청 짜증도 많이 냈고 좋지 않은 아주 예민한 저 공부만 한다고 정말 재수없게 구애하는 자녀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부모님이 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죠. 막 땀도 나고 막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저를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거기에 갈 수 있겠지. 본인이 그렇게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지 그런 힘든 상황들이 오고 아니면 다른 유혹들이 있을 때 자기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얘기네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다니실 때 전공의 중에서 1등 전공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사셨어요? 오는 근데 지금은 1등이 아닌 것 같아서 어쨌거나 상도 받았고 했으니까 조금 자기 PR을 해보자면 저는 그때 정말로 의사가 된 게 너무 행복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의사가 돼야지, 좋은 대학을 가야지 그 생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재수까지 했는데 제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지 않았던 건 제가 재수를 하면 저는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제가 잘 보면 딴 친구들도 잘 보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는 저희 때는 수시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한 150등 안에 들어야지 안정권이다 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150등 안에 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삼수를 해도 그냥 그때는 마음을 접었죠. 근데 저는 되게 동경했던 병원이고 근무하고 싶었던 곳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환자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의과대학 졸업할 때 40명 동기 중에 저 빼고는 다 학교에 남았었어요. 학교에서 트레이닝 받고 수업 받고 했어요. 근데 저는 좀 큰 병원 가서 근무해 보고 싶어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택했던 거고 서울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나 연구 병원으로서의 위치 같은 게 되게 좋아서 그 병원에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전에 제가 학교에서 2회 졸업생이고 저희 위에 선배는 서울대병원에 아무도 지원한 동호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듣보잡 예, 난생 처음 보는 그 여학생을 서울대병원에서 저를 뽑아줬던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공의 특별법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적용은 할 수 없는데 거의 집에 안 가고 매일 병원에서 쪽잠 자면서 그래서 그 담당하는 교수님 중은 되게 좋아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환자가 좋아지는 거 그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되게 반짝반짝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학생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걸 실제 적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기적같이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리워드로 다가와서 그때는 당직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섰었는데 밤에 재환자 오더 넣고 재환자 뭐 시술할 거 넣고 나면 한밤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기가 또 내일 아침에 일찍 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당직실에서 일어나 가지고 환자 회진 돌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오셔서 회진 도는데 그 사이에 간극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암 환자의 전이 여부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 장갑을 끼고 항문 주변에 전이가 되어 있는지 이학적 검사? 저희가 피지컬 이그잼이라고 하는데 환자를 실제 평가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가
외과에서 수술한 다음에 전과가 돼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약간 족보같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3월인가 4월 달 전달 주치의한테 인계를 받고 난 다음에 환자 평가를 했는데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섬찟했죠. '이게 맞을까?' 그랬는데 저희가 정말 존경하지만 많이 무서워했던 경외시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인계받고 첫날 그 교수님이 오셨어요. "너 이거 평가해 봤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1 년차 때. 그랬는데 음.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해 봤어?"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 봤어?"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학 검진하는 책이 있어요, 교과서가. 그 책을 펴서 저는 이거에 맞춰서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갑 가져와 봐." 그러신 거죠. 근데 맞았던 거예요. 그분이 정말 누굴 칭찬을 안 하시는데 가시면서 "너 좀 쓸만하구나."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또 이제 또 딴 교수님한테는 교수님 가족이 입원을 했는데 그분이 막 열나고 해서 입원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못 맞출 만한 어떤 병을 진단명을 얘기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지금은 절대 못하죠. 다 까먹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맞췄을 때 제가 마치 점쟁이가 됐냐. 특히나 서울대병원 내과병동은 지금은 이제 전공의가 없어서 난리가 났지만 암 환자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많고. 근데 항암 환자들을 이제 조절하고 관리하고 하면 환자하고 어떻게 라포를 쌓아야 되는지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에 어떻게 상황을 상대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의사는 환자하고의 관계? 인간과 인간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여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열심히 해서 여기 살아남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순수하게 일을 하는 즐거움을 잘 찾으셔 가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어떤 발견을 또 해내고 그런 거에 약간 어떻게 보면 중독되신 것 같아요, 딱 느낄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고 또 절제한 것도 있으시고 이러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를 되게 빨리 찾으셔서 그 재미를 계속 붙였던 게 가장 큰 원동력이구나. 공부도 그렇고 그 대학교 가셔서 의사 하시면서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좀 재미를 좀 빨리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로 재밌어야지 하거든요. 재밌어야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는 이제 정말 많은 점 중에 한 명이어서 서울대병원에 가면 그렇게 재미 느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내과에 오는 뭐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보다 훨씬 천상계에 가 있으신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정말로 말도 잘하고 정말로 환자도 잘 보고 또 연구도 잘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병원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떠난 뒤에도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병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또 옆에 있다 보면은 자극도 많이 되고 좋겠네요. 자극도 되는데 가끔은 좌절도 하죠, 좌절도.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습니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의사하고 싶고 심장내과 의사하고 싶은데 다시 태어나면 여자보단 남자였으면 좋고 영어 잘하는 미국인 의사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저는 여자였기 때문에 여학생이어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감정 소모 그런 것도 꽤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 감정 소모에 막 휩쓸리는 여학생들한테 "그거 별로 안 중요해." 하면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 또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겪는 감정 소모하고 똑같은 거여서 이 일이 나한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줄 건데?' 하고 반문하면 별게 아닌 게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쪼끔 더 공부하기 좋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쪼끔 더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기에 좋았던 시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은 남자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건데 요즘 보니까 남학생들도 훨씬 더 똑똑한 여학생들한테 치여 가지고 다음에 태어나면은 성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텐데 그때는 영어는 쪼끔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씀하실 수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여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엄마였기 때문에 겪었던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어요?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그 흰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백발이 되는 걸 즐기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여자 의사면 기본적으로 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반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용기 내서 환자분한테 물어봤어요. "환자분, 저 처음 보시지 않으세요?" 그 환자분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왜 아시는 분 같이 반말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나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싫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제 진료실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예의를 갖추시는데 앞에 나가서 저희 간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한테는 음. 훨씬 더 하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은 어디서 항상 그렇게 대접을 받아서 그러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이제 서비스업 같은 데 일하시면서 본인이 받았던 울분을 풍호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여자 환자분들, 여성 환자분들 중에는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주 중년의 여성분들이 언니 그래서 제가 언니라고 그러면 저는 그건 참지 않고 얘기하고 제가 정말 동안이거나 아니면 환자분 나이가 잘못되신 거겠네요. 그게 아. 전공의 때부터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몸 만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같은 여성이니까 막 팔뚝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음. 어디 아팠냐고 하면 제 몸을 찌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슴이 아파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찌르세요. 약간 이게 한국 문화이기도 한데요. 친근함의 표현이겠죠?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의사에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신 분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다음번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이제 차트 귀퉁이에다 접어 놓죠. 제가 까먹지 않게 터치 뭐 그 정도? 고 정도 있고 환자분들이 그냥 젊게 봐요, 젊게. 젊게 봐서 그 "여선생님이니까 제가 하는데요." 하면서 자기 집안의 가족들 막 아픈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딴 여자 선생님들한테 진료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환자들한테 반말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좀 예의를 갖춰 줬으면 좋겠어요. 그 환자들한테서 되게 많이 그런 걸 느끼셨네요. 네네네. 그 일하면서 병원에서는 딱히 힘든 점은 없었나요? 병원에서는 여자 의사하고 남자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 결국에는 저희 쪽은 야간 당직도 서고 근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성이니까 뭐 봐주고 아니면 여성이니까 덜 하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성보호법 뭐 그런 게 좀 강화되고 임산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강화되고 하지만 제가 전공의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살았던 시절이니까 지금은 그런 게 다 개선이 돼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 같이 연구 열심히 하는 의사를 하고 싶은데 아이 키우면서 연구 열심히 하는 의사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나는 연구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하면 아이에 대한 관심이나 아이에 대한 우선순위는 확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 기니까 한 70까지 보고 먼저 아이 키우고 그다음에 할게요 하고 이제 제 마음에서는 셋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는데 가끔 이제 저보다 후배거나 아니면은 동기였는데 훨씬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는 이제 빅샷이 되어가는 친구들 뭐 선후배들 보면 가끔 자괴감에 빠지죠.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은 또 그분들이 가끔 교수님 보면서 아이들도 되게 잘 크고 있고 약간 이런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마음속에 그 연구에 대한 그 갈망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부럽거나 이럴 때도 있었던 거네요. 네. 로버트 포스트의 가지 않은 길 같이 누구나 남의 게 좋아 보이거든요, 남의 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회한이 남는 거고. 근데 이거는 돌릴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바꿀 수 있는 팩터가 아니면 그냥 저는 되게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아쉽긴 한데 그러면은 "너는 저 삶을 살래?" 했을 때 그게 아니면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고민을 할 때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네요. 아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포기하시고 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하는 그런 삶.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또 영어에 대한 그 갈망을 얘기를 하셨는데 쪼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 좀만 더 어렸을 때 좋은 방법으로 또 공부를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했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영어권에서 살지 않으면 잊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교포분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가면은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것 같이 이 의사 사회에서의 뭐 주된 언어는 영어거든요. 성격이 급한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글 쓰고 한글로 표현하는 것만큼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영어를 잘한다는 건 이 문맥이 누가 들어도 '아 이게 맞는 문장이구나.'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욕심에 계속 버벅이거나 주어 동사가 막 이상하게 나가고 내가 글로 썼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단어, 문장이 그냥 평상시에 술술 나오지 않는다는 거. 저 말고도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 교수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내 자식만큼은 영어를 잘 시켜야 되겠다.' 나보다 훨씬 더 유창하게. 영어는 계속 공부하고 계속 회화도 하고 계속 듣고 해야지 되는 것 같아서 영어가 항상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약간 또 연구에 대한 그게 있으시다 보니까 그 매개체가 다 영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멋진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멋진 질문을 하고 싶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러고 또 질문을 이어가고 싶은 정도의 그게 되려면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한 150%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긴 한데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의대 교수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거기서 존경받는 의사는 어떤 모습일까? 존경하시는 분이 또 계시면 어떤 분인지 뭐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태도나 이런 거 갖고 계신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분들의 실명은 차마 밝힐 수 없지만 저하고 같은 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이야기하면은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전 근무지에서 두 분의 선생님을 가장 존경했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완전히 성향이 다르셨어요. 두 분 다 정말 제가 봤을 땐 천재적으로 똑똑하셨고 이제 한국 심장내과의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인데 조금 방향은 다르거든요.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한 분은 되게 인자하시고 한 분은 되게 엄하시고 한 분은 후배들 양성을 중시 여기셨고 한 분은 본인이 후배들의 파일 키우시고 연구실의 덩치를 키워서 하시는 분인데 두 분 다 공통적이었던 건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십, 그리고 솔선수범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교수하는 직업이 어떤 데서 봤을 때 막 비난받고 하는 게 시키기만 하는 교수님들 많아요. 이것 좀 해봐.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읍소하고 불평불만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이 사회가 조금 비난을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의사 면허까지 있어서 의대 교수까지 하고 있으면 더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권위보다는 명성을 쌓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후학을 기르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길러진 후학이 또 후학을 기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숨어 있지만 낭중지추 같아서 티가 나는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다 아주 젠틀하고 아니면 환자하고의 막 관계를 엄청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연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가진 리더분들이 저는 가장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스타일의 분들이시고 의사로서의 여러 가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중에 포커스 하시는 게 조금 다르신 분들인데도 공통점은 결국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솔선수범하는 정신과 또 새로운 걸 도전을 할 때 좀 그런 걸 과감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을 딱 만나셨을 때 신뢰관계 같은 건 어떻게 쌓으시나요? 제가 작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 아주 작은 병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어쨌거나 심장내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잖아요. 본인이 어쨌거나 이 병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 가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정중하신 분들이 많죠. 정중하고 아니면 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뢰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냐. 이분들이 이제 절 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병원에 들어와서 심장내과 교수가 몇 명 있는데 그중에서 저한테 오셨으니까 최대한 저는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절대 반말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기는 안 쳐야 되겠다. 아니면은 나쁘게 호객행위하듯이 환자를 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제 신념 지키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기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많은 질문들이랑 궁금하신 게 있으시니까 그걸 되게 성실하고 따뜻한 태도로 맞아주시고 그런 거네요. 좀 이제 의료계 전반적인 거에 대한 질문인데 현재 한국 의료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서 교육을 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 교수는 교육자여야지 되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티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주 아주 많은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 있어야지 돼요. 지금 갑자기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많이들 뒤숭숭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민주화가 되기 전에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많이 아파하고 할 때 한국 의사를 포기하고 미국을 많이 가셨었어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장차 몇 년 동안 의사가 부족할 거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의대 정원을 늘린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의사들 중에 이제 영어가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사람을 수입해서 쓰자는 거였거든요. 지금 한국이 하잖아요. 의사 수입해서 쓰겠다 아니면 외국 의사 허용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 중에 미국에서 터잡고 열심히 해서 잘 되신 선생님들이 꽤 많은 걸로 알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국은 지금 막 의대생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 한 3배 정도가 느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수업하는데 수업할 땐 정말 재밌어요. 수업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재밌고 저도 친구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거 재밌다고 그것만 하면 저는 진짜 딴 일도 간당간당하게 이제 맞추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거기에다 곱하기 3을 하라고 하면 이제는 번아웃이 오겠죠.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심장내과 선생님들 중에는 요즘에 심장내과 교수님 하시다가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월급 받고 일을 하느니 그냥 나가서 여기에서 서너 배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겠다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왕왕 생기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선생님들 중에는 내가 왜 굳이 대학병원에 가서 대학 교수를 해야 돼요. 대학 교수가 갖고 있는 명예나 명성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감내해야 되는 게 많아서 별로예요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로서의 모습이 점점 왜곡되고 간극이 너무 커지는 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의사가 몇 억을 번대요. 평균이 3억 얼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날 이때껏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선생님 할 때까지도 그 돈을 못 받을 거거든요. 그럼 빨리 그만두고 나가서 동네에 그 김지연 내과 개원해서 그 돈을 벌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배금주의 같이 돈이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 많고 제가 학원 설명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왜 애들이 다 의대 가는지 아냐고 일타 강사님이 의대 가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든 생각은 저분이 저보다 월급 많이 벌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돈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생 쓸 수 있는 자격증, 평생 쓸 수 있는 면허가 생기고 그 면허를 따는 순간 갑자기 일확천금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 같이 부자가 될 거라는 환상을 많이 심어줘요, 세상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날밤 새가면서 환자를 보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그 시간이 엄청난 건데 그 시간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안 하고 단지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니까 부자야.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의사가 돼야 돼. 하고 가르치는 세상이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요즘 아무래도 이슈다 보니까 대학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실제와는 다른 이미지로 많이 그려진다라는 말씀하신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대학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삶이 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후배들이 원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되고 싶다.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거기에 또 많은 수급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힘들게 보이니까 또 떠나는 사람들도 계속 보이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의의 삶에 대한 개선 그런 게 또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저는. 전공의들에 대한 특별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저희 때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전공의가 연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점점 줄고 있거든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아야 돼요. 전공의는 24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겠다. 아니면 30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겠다. 지금은 36시간인데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중이고 장차 24시간까지 중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공의가 전날 당직을 서면 그 다음날 그 전공의는 병동에 없거든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지금 80시간인데 그 근무 시간을 54시간으로 중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전문의가 하죠. 대학병원 교수가 하죠. 그러면은 능력이 되고 자금 사정이 좋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는 큰 병원에서는 그 전공의 작을 해줄 수 있는 딴 직군을 뽑을 수 있겠지만 그 딴 직군도 월급이 대학병원 교수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학병원 교수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는 딴 직종을 만들거나 아니면 처우가 좋은 큰 병원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는 오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지역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걸 해서 의과대학을 간 친구는 나중에 이 친구가 큰 병원에서 조금 더 배워오고 싶어요 해도 갈 수 없게 막겠다거나 정책적으로 막겠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실제하고는 너무 맞지가 않아서 경남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대학을 가려고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재수를 하다가 대전에 있는 학교에 가서 대전에서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저는 정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에 가서 강호와 싸워봐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서울로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올라와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너는 경남, 너는 부산, 너는 대구, 너는 광주, 너는 전남 너는 강원 거기에서 똑똑하니까 학생부터 지역 균등을 해가지고 뽑히고 나면 내가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 전공의를 해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해도 안 돼 너의 우물은 이 아니야 하고 그냥 가둬놓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학생 수는 늘리는데 그 병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수가 3배가 되지가 않고 있고 교수 수를 정부에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미 개원해서 나가서 돈 잘 버는 분들이 훨씬 더 박봉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현자가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각자 살기도 너무 바쁘고 대학 교수는 지금 전공의들 없어서 당직 선언하고 바빠서 그 회의에 못 갈 거고 누군가 그 회의에 가면 그분 대타에 세워서 또 해야 되는 거고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그런 제도가 전공의는 교육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 그거고 미국은 지역 균등, 지역 할당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땅덩이가 넓으니까. 인구 분포도 그렇고 땅이 넓어서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살아도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에서 캘리포니아 지역 전형 텍사스 지역 전형이면 이 사람은 텍사스 떠나지 않아도 텍사스에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빅5 병원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몇 개가 있고 뭐 뉴욕에서만 해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이라고 하면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제 호흡 곤란을 나타내는 지표가 니아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니아 클래스가 뭐냐면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이에요. 뉴욕 심장협회예요. 뉴욕 심장협회.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냥 뉴욕이라고 하면은 정말 뉴욕 시티만 생각하는데 NYC만 생각하는데 뉴욕주는 엄청 크잖아요. 나이아가라 폴부터 해서 버팔로 해가지고 그 캐나다 밑에 땅이 다 뉴욕주잖아요. 거기 의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호흡 곤란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져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땅덩이가 넓은 데서는 지역 균등이 의미가 있는데 한국같이 좁은 땅덩이에서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는 곳에서 지역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 교수를 남기고 하는 걸 정해놓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교육을 얘기하니까 많이 실제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으신 분으로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거 조심히 천천히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나와 있어서 또 근데 복잡한 거를 이야기하기에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문의들이 다 바쁘니까 또 참여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 저도 이제 많이 깨닫게 됐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제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고 생각돼서 여쭤보는 건데, 심장내과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질환이 뭐 판막 질환, 심부전,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게 평소에 이런 병들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건강한 습관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금연. 그다음에 절주. 절주하는 게 저희가 펍에 가서 맥주 한 잔 먹는 거는 절주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가능한데 이제 한국같이 폭탄 말고 1차, 2차, 3차, 4차 가는 건 절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술과 관련된 질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이제 위켄드 하트하고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주말만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고 예전엔 불렀었대요. 근데 맥박이 빨라지는 건데 증상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끊는 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적당량의 음주, 주종 불문하고 한 잔 반에서 두 잔까지 가능하니까 맥주 한 병이면은 잔 두 잔 정도 보통 나오니까 그 정도는 되는데 많이들 이제 기름진 거 먹어서 고지혈증 생기고 단 거 먹어서 당뇨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과식하시거나 너무 탄수화물에 의존하는 식사하시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요즘 식습관을 바꿔보려고 무지무지 애쓰고 있는데 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거. 그리고 나이 드셔서 고기 절대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고기가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비건을 하시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백질은 어떻게든 채워져야 되는 것 같고 규칙적인 식사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운동. 그 정도가 가장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진단이 돼서 약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시면 그다음부터는 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게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종착점에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거여서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약 말고 딴 걸 대체 요법을 아니면 대체적인 식품을 드셔가지고 뭘 먹었더니 당이 다 떨어졌어. 맨발 걷기를 했더니 당이 떨어졌어. 그런 얘기는 아닌 걸로 과학적이지 않은 걸로 해서 과학적이고 증거가 있는 약물을 잘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결국에 의사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 같으신데, 네. 그,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을 드시다가 중단하시거나 괜찮으니까 끊거나 그게 네. 이제 병을 키우는 거니까요. 네네. 왠지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약간 병원은 나한테 뭘 계속 팔려고 하고 이런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말 잘 듣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일단 저는 사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폐만 생각했었는데, 담배가 어떻게 심장에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네, 한다고. 젊은 나이에 심장이 손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가 본 100분 중에 99명은 담배 피셨어요. 담배 음. 핀다고 해서 다 심근경색이 오진 않아요. 근데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 오는 환자는 99%는 담배예요. 그럼 1%는 뭐냐? 1%는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서 그런 분들. 고지혈증 중에 가족성 고지혈증이라고 유전병이 있거든요. 그거는 젊은 나이에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보통 분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한 1.5배 이상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심장 혈관이 빨리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어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다 담배 하세요. 그래서 담배는 심혈관계 질환,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요. 끊으면 2년 내에 좋아져요. 2년 내에. 근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의 많이 하는 얘기가 나 담배 끊어봤자 20년이 지나야 폐가 좋아진다는데 내가 20년 뒤에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 2년 안에 심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전자담배, 그러고 그 연초담배 둘 다 안 좋아요. 다들 연초담배는 나쁘고 전자담배는 좋을 거다 얘기하는데 몇 년 전에 전자담배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게 유명한 전자담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막 뭐 나스닥 상장도 되고 엄청 잘 나가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큐, 뭐 이런. 예, 회사가 성의 소문 없이 조용히 없어졌거든요. 그 줄 담배가 심근경색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그 담배로 바꾼 다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정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미주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같이 탄 승객이
비행기 타면은 담배 못 타니까 마지막으로 흡연 장소에서 그 담배 피고 난 다음에 한국 오는 중에 심근경색 생겨가지고 곧장 자기 병원에 가서 시술을 했는데 그 흡연자가 나이가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거 관련된 기사가 미국에서 엄청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그 회사가 이제는 국내에서는 철수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규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다른 전자담배들도 많은데 왜 거기는 또 규제 안 하고 줄만 하냐. 근데 귤이 제일 니코틴 함량이 높아요. 음, 함량이 되게 높고 담배 향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섞은 무언가의 그 성분 중에 심장혈관하고 관련된 게 꽤 많아서 그래서 정말로 그때 한창 줄이 유행했을 때는 전자담배 피는 분들한테 그 환자의 병력 청취할 때 혹시 전자담배 중에 어느 회사 거 폈는지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상관관계가 높아서 사실 엄청나게 외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오피셜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딴 담배보다 거기가 훨씬 더 규제받을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에 꽤 영향을 줬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담배랑 술은 진짜 심장의 쥐약이니까 되도록이면은 하지 말고 또 술도 절주할 수 있으면 절주하고 단백질 꾸준히 먹고 운동 꾸준히 하고 의사 말 들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 심장 관련된 질환들은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인생에서 지키려고 하시는 좌우명이나 항상 삶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으세요? 열심히 살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저는 되게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고 제 남편도 아주 일찍 깨거든요. 아침에 일찍 깨서 조금 더 뭔가 생산적이고 훌륭한 일을 하면 좋겠지만 보통 저는 얼마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들 이제 등교하기 전에 아침밥을 꼭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아침밥 챙겨주고 뭐 먹을 거 간식 챙기고 그런 일을 하다가 요즘에는 아들이 멀리 이제 보내져서 조금 더 생산적인 아침에 운동을 해볼까, 뭘 해볼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전공의 이 선생님들이 다 그만두면서 이 루틴이 많이 깨지긴 했는데요.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자산이 그 성실함이거든요, 성실함. 그 성실함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하지 못했을 거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리워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은 걸 제가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해볼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실하게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은 부나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되게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아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살 만큼은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부모님께도 이미 배웠었고 의사가 된 다음에도 제가 돈을 추구하는 분야를 하지 않고 환자 살리고 헌신하고 제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여서 성실과 정직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실제 살다 보면은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한데 회복 탄력성 그것도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되게 중요해서 어젯밤에는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게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성실과 정직 회복 탄력성이 절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고 왜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저렇게 열심히 사실까? 그러니까 뭐가 저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삶을 살게 할까라는 게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삶이 본인이 느끼셨을 때 더 행복한 아웃컴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좀 이성적이게 생각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게 쉽게 될 수 있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정직성도 참 저도 이제 얼마 사회생활 한 지 안 됐지만 좀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좀 당당해야 하는 것 같은데 유혹들에서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이렇게 점점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진짜 정직성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지 유혹은 엄청 많죠. 세상을 살다 보면 다들 이렇게 하는데요 뭐 하는 게 정말 많아서 그러고
뭐 원하는 게 뭐야 하는 유혹도 많고 근데 반듯하게 크게 욕심 안 내고 하이 리스크 하이 인컴이 아니어서 어찌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겨우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런 평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열심히 지내다 보면 아주 좋은 길은 아니어도 평지를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힘들고 막 거친 그 오프로드가 아니고 잘 닦여져 있는 뭐 남들이 많이 가든 가지 않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 제가 요즘 아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게 평범한 것 평범하게 커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범이란 말 한국말로 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걸 영어로 의역을 하면서 노멀이라고 생각해요. 노멀? 노멀이면 평범한 게 아니고 그냥 정상, 정말 정석대로 나가는 걸 평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평범한 사회인 거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를 받는 게 이게 저의 업이든 딴 가족분들의 업이든 열심히 하신 분이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니까요. 그런 평범한 사회를 꿈꾸고 그런 평범한 사회 속에서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사회에서 의사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각자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하면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지만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평범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정상의 삶? 평범이라고 하면 좀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삶이다. 충분히 좋은 삶이다. 거기서 내가 열심히 어떤 거를 이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엄청 부자는 아니더라도 뭐 엄청 풍파를 겪어내고 이기고 뭐 인생 승리 스토리를 못 얘기하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삶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좌우명 같은 걸 물어봤었는데 그거 말고 혹시 지금 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행동 중에서 하나만 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버리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하나가 아닐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해야 될 일을 자꾸만 미뤄요. 자꾸만 이제 뭘 준비해야지 하면 그 직전에서야 막 닥쳐야 하는 이 게으른 근성이 있거든요. 다들 보면 제가 게으르다 하면은 뭐가 게을러 하는데 제 가족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게으른지. 미루고 늦추고 하는 게 좀 많아서 그런 성격은 좀 고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굳이 항변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미룰 수 있는 거는 직전에 했을 때 탁 쏟아져 나오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구석 없이 그냥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꼭 고치고 싶죠. 미뤄서 못한 게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막 생각하면은 한가득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되게 착잡하네요. 물론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특수한 또 상황이니까 원래 바쁜 직업인데 거의 또 특수한 상황이니까 힘들겠지만 아까 뭐 말씀 미리 해주셨던 것처럼 시간이 좀 나기 시작한다면 학생 때 하셨던 것처럼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시면서 또 이렇게 하루 돌아보시면서 하시면은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돼요. 10년 전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실 것 같아요? 10년보다 조금 더 시간을 더 돌려서 제가 전임이 시절에 그 전임이라는 게 뭐냐면 전공이 끝난 다음에 교수 발령 받기 전에 이제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특화되어서 기술 연마하고 이제 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저는 3년 동안 펠로우를 해서 롱 펠로우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때 3년차 펠로우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좀 흑화되기 쉬웠던 시절이었고 가장 많이 불안해했고 답답해했고 했던 시절인데 그때에 나로 돌아간다면 그때 제가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딴 길로 한번 가봤을 것 같아요. 딴 길로. 두 가지 선택지가 저한테 놓여 있었었는데 이 선택지 말고 딴 선택지를 한번 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말 잘 듣는 아이. 위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는 조언을 듣고 저는 결정을 한 거였는데 그것 말고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딴 걸 한번 욕심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게 혹시 어떤 기회였는지 어떤 기회였냐면
보장되지 않는 길이었거든요. 이 대학 교수하는 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대학 교수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인정해준 교수직을 학교에서 같이 겸직을 해서 나오는 정식 교수 트랙이 있고요. 정식 교수 트랙은 아니고 그냥 임상 교수 트랙이지만 조금 더 큰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받았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는 당연히 선생님들은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한 길이니까 추천을 해주셨는데 반대의 길로 갔었더라면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진취적으로 살았으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까 싶거든요. 그때는 제가 해볼 수 있었던 좀 더 많은 챌린징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지만 그러면은 지금의 삶을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음. 돌릴 수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딴 길 가보는 게 어떨까. 저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끌림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해봤었으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삶을 선택하면서 얻었던 게 있고 또 아드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키우셨고 또 많은 것들을 얻으셨으니까 돌아간다면 꼭 그런 선택을 하겠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많이 궁금하고 그때 좀 아쉬웠고 10년 전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고민들을 또 깊게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들 뭐 선택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주어진 길에 선택한 길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들 찾다 보면 또 행복하게 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아드님에게 하나의 능력을 좀 확실히 키워주실 수 있다면 어떤 걸 키워주실 것 같으세요? 어, 회복 탄력성?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시험을 못 봐도 다음날 웃을 수 있는 아이? 실수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그런 아이인데,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고1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보고 난 아이들 중에 꽤 상당수가 자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애들이 첫 모의고사 보고 첫 중간고사 보면 자기가 실제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서 자기 인생을 속단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기는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동기가 대학 갈 때까지는 자기는 빌드업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학교가 단지 공부하기 위해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가 공부 이외에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의 이야기, 친구들하고의 다툼, 친구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뭐 경쟁,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좌절과 다시 극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살아가는 데는 중요하거든요. 사회를 살려고 하면. 내가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첫 단추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공부를 단순히 잘하고 내신이 망쳤으니까 나는 안 할래요 하는 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 아들은 전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시험을 못 본 부분에서도 자기는 공부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돌려도 이 부분이 중요한지 몰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회복 탄력도가 너무나 좋은 아이여서 저는 이 아이가 본인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정진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뭐 그냥 바보같이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좌절했을 때 그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다 보면은 제가 다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을 거고 저희 아들은 저하고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꿈을 저는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그 일을 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당당히 뚫고 나오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회복 탄력성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종교의 힘도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기댈 데가 있는 것과 반듯함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될 거고 잘 극복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될 거고 잘해야 될 거 되게 많은데 저는 회복 탄력성 그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고 그 능력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아드님이 또 운동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원래 운동하면서 또 그런 거를 또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듯이 이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했던 말이 삶에 제일 가까운 메타포? 상징적으로 그 삶을 표현해 주는 그런 것 중에 제일 현실적으로 표현된 게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많이 회복 탄력성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면서 실패도 해 보고 실패를 했을 때 내가 그냥 울고 앉아 있으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깨닫고 또 거기서 또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지는 거 자체가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다. 약간 이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이제 뭐 새로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지만 도전을 계속 못했던 부분이 좀 실패가 많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걸 다해서 부딪혔을 때 실패를 했을 때 그때 느낄 감정이 너무 두려워서 못했던 것 같은데 회복 탄력성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앞으로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게 있었으면 더 과감하게 도전해서 더 멋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서의 일부터 해서 뭐 어머니로서의 순간들 여러 부분들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 저도 너무 재밌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오랜만에 제 옛날 이야기, 제가 어떻게 살았나, 치열했던 때가 언제였나, 그런 걸 다시 회상하면서 많이 자극받고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관성에 빠진다고 하죠.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뭐 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했던 것 같고,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믿고, 나중에 영상이 뜨면 너무 창피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항상 이렇게 의식적으로 직업을 숨기셨는데 또 저 때문에 어떻게 또 이제 공개가 되면은 또 네. 수많은 질문들을 또 받으셔야 될 텐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던 게 너무 감사했고 또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